디지털과 메타버스 공간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에서 환경 관련한 내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근무할 당시에는 기후변화 대사로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작년에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지구 열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 그러한 것을 잘 표현을 해준 그러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우리가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버리고 글로벌 보일링, 지구 열대화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 기업이 1992년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12시간을 4등분해서 3시간마다 지구의 위기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시부터 12시까지는 지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간은 9시 31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은 각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토대로 해서 시간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의 전문가들이 느끼기에 현재 지구의 상태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시간을 답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설문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구의 환경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고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위기 상황 중에서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가장 심각한 인류의 최대의 도전이다라는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상으로는 생물 다양성, 생태계 쪽이 훼손 정도가 심하지만은 기후변화 문제가 약 30%의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국제사회가 총력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라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9시도 있고 10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몇 시부터 시작을 하였는지 그 지역에서 그러한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있어서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라는 그러한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 IPCC가 2007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IPCC와 기후변화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한 미국의 부통령인 엘 고어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IPCC가 발표한 보고서 그리고 엘 고어가 발간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자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1988년 세계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1990년부터 주 보고서를 발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 5년 이상의 주기로 주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있고 가장 최근의 제6차 보고서는 2023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구성을 보시면은 기후변화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과학에 관한 영역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리고 기후변화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 보고서들 외에도 중간중간에 특별 보고서들이 발표가 되는데 1.5도에 관한 특별 보고서는 2018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개최가 된 IPCC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보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에 발표가 된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정도가 전례가 없을 정도다.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09도 상승하였다라고 이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이전 시기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IPCC에서는 이 비교 기간을 1850년에서 1900년의 평균 온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론은 국제사회가 특단의 감축 조치를 하지 않으면 2도, 1.5도 목표는 초과할 것이다. 그리고 3도 정도에서 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이 활발한 1850년부터 2020년 기간에 지구 평균 온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편에 있는 슬라이드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산업 활동에 의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협정과 의정서들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체제라고 하였을 때 이 기후변화 대응체제는 기후변화 협약과 그리고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을 국내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법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령격인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이 채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격인 교토의정서는 2020년까지 역할을 하였고 2021년도부터는 파리협정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과 파리협정을 묶어서 신기후체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에서는 인간이 배출을 하고 있는 7가지의 가스를 온실가스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그리고 4개의 불화가스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보면은 인간이 기후체계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의 안정화를 추구를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추상적인 목적을 2009년도부터 기후변화 대응체제에서는 온도 목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2도, 1.5도라는 온도 목표가 등장을 하였고 2015년도에 파리협정에서 다시 협정 내에 온도 목표인 2도, 1.5도가 적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온도 목표에 대한 공감대는 2도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1.5도에 관한 특별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는 2도로서는 지구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1.5도를 추구해야 해 하는 그러한 1.5도 목표로 공감대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1.5도, 2도 이 차이가 0.5도의 차이인데 이 차이지만은 지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의 정도는 생태계라든지 그리고 기상재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온도가 36.5도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때 0.5도, 1도가 상승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는 여러 소스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양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약 66%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이러한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토지를 전환하면서도 배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10% 정도가 배출이 되니 전체 온실가스 비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3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기사라든지 여러 보도를 들으실 때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도 있고,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하는지 온실가스를 이야기하는지를 잘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미국의 해양대기청 노아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매일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측정치를 보시면은 금년에는 약 420 ppm 정도가 이미 도달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400 ppm은 2013년도에 돌파를 하였습니다. 약 10년의 기간 만에 다시 20 ppm이라는 그러한 농도가 증가를 한 셈이죠. 굉장히 가파르게 급격하게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파리협정이 2015년도에 탄생을 하였습니다. 매 5년 단위로 각국은 감축해야 될 온실가스 양을 국제사회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제출한 또는 발표한 그런 온실가스 감축량이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온도 목표하고 부합하는지를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점검을 하는 그러한 이행 점검이 5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개별 국가들이 감축을 해야 될 온실가스 목표치를 제출을 하였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글로벌하게 국제적으로 개별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말 온도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2023년도에 처음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5년 단위로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파리협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개별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하였고, 2023년도에 글로벌하게 국제적으로 점검을 하고, 다시 2025년도에는 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하고, 2028년도에는 다시 글로벌하게 점검을 하는 이러한 5년 단위의 사이클이 파리협정에서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3년 작년에 두바이에서 개최가 된 기후변화 회의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에는 각국의 중요한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의지를 다짐을 하였습니다. 두바이 회의에서 나온 결론에 따르면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1도가 상승하였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자발적 감축 공약을 충실히 이행을 한다면 2.1도에서 2.8도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50년경에 만일 탄소 중립이 이루어진다면 2도 이하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그러한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에서 2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4기가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도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2기가톤을 추가로 더 감축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위는 기가톤 10억 톤입니다. 그러니까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20억 톤, 그리고 2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40억 톤의 추가적인 감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현재 6억 5천만 톤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은 이 숫자가 주는 도전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바이 회의에서는 해법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화석 연료로부터 탈피해야 되고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 저장 이용 기술, CCUS 기술 개발도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로 증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연간 2배씩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해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들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체제는 제가 설명하였던 것처럼 국가가 중심이 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기대가 우려와 실망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 기업, 금융, 지자체, 원주민, 청년, 연구기관 등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체제에서도 비국가 행위자의 기후행동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국가 행위자는 국가의 기후행동을 감시와 견제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기후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국제사회에 촉구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만큼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6살 때인 2019년도에 타임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역할이 더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레타 툰베리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주는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 협상장에 가보면은 한편에서는 협상가들이 협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거리에서 회의장 바깥에서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이러한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행동이 협상가들의 또는 국가의 기후행동을 더 상승시키는, 제고시키는 그러한 활동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후행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그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설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해서 40% 감축을 할 예정이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2018년경에 7억 2,700만 톤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년경에는 4억 3,600만 톤으로 배출량을 줄일 것이고 2050년경에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감축을 해 나가는 이 여정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를 알려주는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2030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부문별로 목표량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발전,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이러한 배출 분야에 있어서 배출량을 감축을 해 나가고 그리고 산림, CCUS 기술을 통한 온실가스를 흡수해 나가는 그러한 활동들을 여기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부문에 있어서도 여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원들이 있는데 원전, 석탄, LNG, 신재생, 수소, 암모니아 이러한 분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초래하는 탄소를 줄여나가는 무탄소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나가는 그 비중을 점점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2038년경에는 이 무탄소 에너지의 비중이 70% 수준까지 증대할 예정입니다. 원전, 신재생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등에서 전기가 70%까지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작년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라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기조연설에 따라서 현재 국제적으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가 2050년경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해 나갈 것입니다. 펭귄의 입장에서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남극 바다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포식자들의 위험으로부터 누군가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바다에 먼저 뛰어드는 최초의 펭귄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기후변화라는 전대미문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퍼스트 펭귄 또는 퍼스트 무브로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그 시기까지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 청년 세대 여러분들의 노력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